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사연살롱을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생활하는 사연살롱의 청자예요. 여기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처럼 저도 인생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들의 기가 막힌 인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공감이 가고 같이 울고 웃으며 왠지 모를 위안도 받게 되더라고요. 또 세상에는 나만큼 힘든 사람들도,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도 다 같이 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그 보상을 받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저도 어디선가 저처럼 사연을 듣고 위로와 응원을 받게 될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긴 이야기이지만 차분하게 써내려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지금이야 이혼 가정이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니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정말 드물었던 일이었답니다. 어린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는 것도 훨씬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보육원에 맡겨져 엄마를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저는 어딜 가나 주눅이 들던 소심한 아이가 되고 말았죠. 그때 만들어진 저의 소심한 성격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이어지더군요. 엄마는 보육원에 절 맡겨놓긴 했지만 최대한 저를 자주 보러 오려고 노력하셨어요. 당시 어렸던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엄마는 저를 다시 제대로 키우기 위해 일도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며 항상 오실 때마다 저를 안심시켰죠. 소영아, 엄마가 지금 소영이 데리고 지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야. 엄마가 얼른 시험 합격해서 우리 소영이 맛있는 간식도 많이 사주고 이쁜 옷도 많이 입혀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꼭 다시 소영이 데리고 살게. 하지만 엄마의 다짐과는 달리 엄마가 저를 보러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엄마한테 투정 한 번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당시 엄마가 하는 일이나 공부에 대한 말들은 어려워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의 얼굴은 똑똑히 기억이 나거든요. 저에게 올 때마다 점점 말라가고 야위어가던 그 얼굴이요. 어린 제 눈에도 엄마는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을 짊어진 것처럼 피곤하고 위태로워 보였죠.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에 빠진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보육원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보육원 원장이 거액의 돈을 빼돌리고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육원 내에 있던 아이들에게 돌아갔고 저희 보육원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신의 비리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보육원 내에 불까지 질렀던 원장 덕에 저는 하루아침에 엄마의 연락처, 엄마가 다니는 회사 등 모든 정보를 잃어버리기까지 했죠. 결국 저는 멀리 떨어진 고아원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요. 멋모르던 20대 초반에는 최저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그 후로는 지금의 회사를 만나면서 조금씩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형편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래봤자 고시원 생활을 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축도 했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의 권유로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회사였지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진짜 막내 동생처럼 잘 챙겨주셨고, 대표님도 제가 사이버대학교 졸업장을 들고 오자 정직원으로 다시 계약을 해주셨을 만큼 저를 아껴주셨답니다. 남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스펙이지만 이런 저를 믿어주신 회사분들에 보답하기 위해 저 또한 언제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10년 정도를 노력하니 제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작은 원룸을 얻을 수도 있게 되었죠.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을 때 저희 회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써주었는지 몰라요. 언니들은 저에게 부랴부랴 요리를 알려줘야겠다고 손수 레시피도 적어주고, 대표님도 저를 따로 불러서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보너스를 얹어주셨을 정도였어요. 아우, 대표님, 저 괜찮아요. 뭘 또 이런 걸 주시고 그러세요. 1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다른 분들처럼 축의금만 주셔도 되는데. 사양하지 마라. 이 대리가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고생해 준 거에 비하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주는 거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야 시댁에 면이라도 서지. 이 대리는 어디서나 잘 적응하고 예쁨 받을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 회사분들이 워낙 저한테 잘해주셔서 그렇죠. 제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이 대리만큼 빠릿하고 총명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 갓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아르바이트 하러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르네. 괜히 진짜 딸내미 시집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얼른 이거 받아들고 가.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앞으로 시집살이 하면서 누가 힘들게 하면 얼른 와서 얘기해. 사람이 무조건 자기 자신을 1순위로 두고 살아야 하는 거야. 알았지? 시댁이든 남편이든 힘들게 하면 그냥 참지 말고 밥상을 뒤엎어버려. 알겠지?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회사분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요. 저의 부족한 배경을 알고 나서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던 사람이었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도 마음 한켠이 항상 외롭고 위태로웠던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좋아해주는 남편을 만나 이제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겨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족이 생기니 이제 세상 어떤 일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순진한 생각은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연애는 낭만일지라도 결혼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남편은 고아인절 편견 없이 바라봐 주었지만 시모와 시누이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도 없고 작은 회사에 다니는 제가 어지간히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걸핏하면 흠이 많은 여자가 집안에 들어왔다며 저를 구박하곤 했거든요. 시댁에서는 그 어떤 작은 실수라도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시모와 시누이는 기회는 이때다 하며 신명나게 제 흉을 보았거든요. 저 만두 빚는 꼬라지 좀 봐. 얘, 너는 만두국에 넣을 만두를 누가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 놓으랬니? 하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가정교육인 건데 배울 부모가 없었으니 얼른 다 다시 말아놓지 못해. 이래가지고 제 시간에 상이나 차릴 수 있겠니? 아우, 엄마가 참아. 쟤한테 뭘 바래. 말해봤자 우리 입만 아프지 뭐. 얘, 다음부터 여기 올 때는 식사 시간보다 3시간은 더 일찍 와. 알겠니? 어차피 실수하느라 늦을 거 그냥 더 일찍 와서 일하란 말이야. 그 정도 머리는 쓸 수 있잖아. 아, 속 터져.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기집애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과 험담을 대놓고 퍼부어대니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없이 살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저를 이렇게까지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어려서부터 워낙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랐기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항상 남들에게 맞춰주며 살아왔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큰 미움은 받지 않고 지냈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싫어하더라도 적당히 잘 맞춰주면 두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점차 깨닫게 되었죠. 이미 지나가 버린 제 과거는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모와 시누이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 하나로만 저의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싫은 것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모와 시누이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반응은 정말이지 냉담했답니다. 어머님, 아가씨,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스카프예요. 두 분 이 브랜드 좋아하시죠? 제가 두 분한테 어울릴 만한 색상으로 골라왔어요. 한번 매보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넌 월급도 쥐꼬리만한 애가 무슨 돈으로 이런 명품을 사왔니? 혹시 우리 아들 월급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말해봐. 너 어디서 난 돈으로 이걸 2개나 사왔어? 아니에요. 제 월급으로 산 거고요. 제가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동기가 명품 샵에서 일해서 저렴하게 산 거예요. 정말이에요. 동기? 너 고졸 아니었어? 엄마, 얘 고졸이라고 하지 않았어? 사이번가 뭔가 하는 대학을 나왔대잖아. 참나, 그것도 퇴학이라고. 하여간 어디서 편법으로 학력을 꾸미는 짓거리는 알아와가지고. 너는 그딴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도 공부는 안 하고 사람들이랑 놀러 다녔니? 에이, 뭐야. 그냥 고졸이네, 고졸. 근데 무슨 대학 동기야. 참나, 가짜게 있어 보이는 척은 또 하고 싶었나 보지? 몇 달 동안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고심해서 선물을 골라서 한 건데 두 사람은 그런 제 성의를 완전히 뭉개버렸죠. 보다 못한 남편이 제 편을 들며 거들어 주었지만 두 사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 직장 다니면서도 사이버 대학 많이들 이수하는 거 몰라? 원하는 학위 따려고 시간 내서 공부하는 건데 그것도 엄연한 학력이야. 직장 다니면서 이수한 거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오히려 칭찬을 해줘도 모자란데 두 사람은 왜 그래? 지금 이게 기껏 돈 모아서 명품 선물해준 사람한테 할 소리냐? 하! 멀쩡한 대학에서 공부한 직장인이 추가로 공부 더 하는 거랑 꼴에 이 공부 하나만 한 거랑 똑같아? 너는 애가 어쩜 그리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니? 그러니 이런 모자란 며느리나 데리고 왔지. 으이구 화상아. 엄마가 너 여자 보는 눈 좀 높이라고 했어? 안 했어? 어머님, 아가씨, 제가 좀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두 분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선물도 준비한 거예요.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너무 상처 주는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 얘 뭐래니? 우리가 뭐 없는 얘기했어? 엄마랑 내가 착하니까 그나마 널 받아들인 거지. 다른 집안 같았어 봐. 결혼식도 못 올리고 너 소금 맞았어 얘. 근데 어디서 우리를 나쁜 사람들 취급하고 있니? 얘 웃긴다 정말. 매번 이런 식이니 저도 어느새부터는 그냥 두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포기했어요. 회사에서는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색해지는 저를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고 그저 전부 참고 지냈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은 시모와 시누이가 틈만 나면 건드리는 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긴 하니 할 말이 없다는 거였어요. 평생 컴플렉스였던 제 상처를 자꾸 시모와 시누이가 건드리니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소심해져만 갔고 두 사람의 험담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죠.
단순히 험담만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저를 아예 종처럼 부리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별다른 일은 안 하고 간간히 소일거리처럼 알바만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자기네들이 돈이 필요해 일을 할 때면 굳이 저를 불러 잡다한 집안일을 전부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외출하다가 깜빡 잊고 못 가져온 물건들까지 저에게 가져오라고 시키기까지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말이 안 통하자 점점 저를 방치하더니 나중에는 저보고 답답하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과의 관계마저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원하던 가족이 생겼는데도 저는 혼자일 때보다 더 외로운 생활을 해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는 경사가 생겼어요. 경사스런 일이라고 해봐야 저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지만 어쨌든 집안 분위기는 난리가 났죠. 노처녀로 늙어가던 시누이가 몇 년 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시누이의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것이었죠. 그 덕에 저는 더욱더 힘든 시집살이를 해야만 했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그전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을 하며 절 괴롭혔어요. 전에도 이보다 더 힘든 시집살이는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왔었는데 더 힘들어질 수가 있더군요. 하루는 시모가 여느 때처럼 절 시댁으로 호출했어요. 하도 시모와 시누이가 절 가만두지 않아서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면서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시모가 언제 오라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급한 일을 처리하고 가려고 손가락에 불이 나도록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백화점 문 닫기 딱 30분 전에요. 예, 너 오면서 가디건 좀 하나만 사와봐. 네? 오늘요? 그럼 네가 오늘 오지 내일 오니? 한 번 말하면 좀 알아먹어라. 지금 마치고 가면 옷가게 전부 문 닫았을 텐데 이 시간이 어디서 가디건을 구해요. 아, 백화점 문 아직 안 닫았잖아. 내일 데이트할 때 입을 가디건이 없으니까 빨리 사오라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파란 계열로 좀 사와봐. 버럭 성질을 내며 윽박지르는 시누이의 말에 저는 급하게 하던 업무를 저장하곤 그 길로 백화점으로 내달렸어요. 백화점은 회사에서 걸어갈 수도 있을 정도로 가깝긴 했지만 30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저는 마감 시간을 턱걸이로 맞춰서 겨우겨우 파란 가디건 하나를 샀고 힘이 다 빠진 몸으로 시댁에 갔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그날 저의 고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도착하자 신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옷만 쌩하니 가져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대보았고 시모는 제 얼굴은 쳐다도 안 보고 일을 시켰어요. 그냥 집안일도 아니고 정말 황당한 일이었죠. 너 얼른 사과랑 양배추 좀 갈아서 내오고 와서 우리 딸 종아리 좀 마사지 해줘라. 그냥 안마하는 것 말고 매끈해지라고 좀 세게 힘줘서. 제가 손목이 지금 안 좋아서 치료 중인데요, 어머니. 또 토단다 또. 뭘 좀 시키면 잔말 말고 좀 해라. 네 손목이 중요하니? 우리 딸 변호사 남편 만드는 게 중요하니? 아직도 천지분간이 안 돼? 기운도 없고 어차피 말도 안 통할 걸 아니까 저는 그냥 말없이 양배추와 사과를 갈아내오고 아픈 손목으로 시누이의 종아리 마사지까지 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 하고 집에 들어오니 12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일은 일대로 밀렸지 몸은 몸대로 피곤하지. 게다가 하도 시모와 시누이에게 시달리니 마음도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정말 못 견디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다음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문자를 했습니다.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일찍 들어오라고요. 무슨 일이야? 일찍 오라 그래서 일찍 들어왔는데
불도 안 켜고 저녁은 아직 안 차렸어? 지금 저녁이 중요해?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냐고. 당신 말대로 일찍 왔잖아.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머님이랑 아가씨 말이야. 당신이 좀 말려주면 안 돼? 두 사람이 하도 나를 불러대서 업무에까지 지장이 가. 어제도 야근하고 오늘도 새벽 일찍 나가서 일했어. 그런데 두 사람은 내 일정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잖아. 어제 야근하다가 아가씨 부탁으로 백화점 뛰어갔다 온 거 알아? 그리고 이거저거 사오라고 시킬 때마다 죄다 비싼 것들 뿐이야. 내 월급으로는 두 사람 요구 다 들어주기 너무 벅차다고. 내가 이 지경까지 힘들게 지내는데 당신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저는 하루 종일 말을 고르고 골라 그동안의 섭섭함과 서름을 어렵게 토로했는데 남편은 그저 지친 표정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기만 하더군요. 제 말들이 전부 귀찮기만 한 것이었죠. 제 얘기가 끝나자 한숨을 쉬는 남편을 보니 절망적인 마음이었어요. 나 그동안 열심히 중재해줬잖아.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해? 엄마랑 누나가 당신 학력이랑 다니는 회사 가지고 계속 불만이라고 하는데 학력은 그렇다 쳐도 회사는 당신도 좀 노력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월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더 벌어볼 생각도 안 하면서 왜 자꾸 나보고만 뭘 더 해달래? 당신도 노력이란 걸 좀 할 수는 없어?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당신도 알잖아. 난 지금 하는 일이 좋다고. 그리고 설령 내가 더 큰 회사로 이직하려고 공부하려고 했어도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날 공부하도록 내버려 뒀을 것 같아? 일주일에 3, 4일을 시댁으로 퇴근하고 있어. 내 개인 시간이 아예 없어졌다고. 누나가 변호사 만난다고 그러는 거잖아. 왜 항상 3, 4일 갔었던 것처럼 얘기해? 누나가 그 나이에 변호사 좀 만나서 잘해보겠다는데 그 잠깐도 못 도와줘? 당신 그렇게 누나 때문에 힘들다면서 누나 시집 빨리 가게 도와주는 게 오히려 당신한테도 이득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이것만 지나면 좀 조용해질 게 뻔한데. 끝까지 저의 고충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 탓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그날 남편에게 너무나 크게 실망을 했어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하는 자책감도 들고 연애할 때는 나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굴더니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에게 배신감마저 들었죠. 하지만 이 집이 아니면 갈 곳도 없었던 저는 당시 이혼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나날이 우울증만 더 심해지고 있을 뿐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캄캄한 암흑 같은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저에게는 벼랑간 한 줄기 빛이 생기게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었죠. 실감이 나지 않아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하는 생각만 들더라니까요. 저는 실제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건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엄마가 절 찾아오신 일이었어요. 뉴스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 제가 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정말로 저희 엄마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깡마르고 눈이 움푹 패였던 얼굴과는 확연히 다른 적당히 살이 오르고 귀티가 흐르는 얼굴을 한 엄마였죠. 다른 사람이었다면 못 알아봤을 정도로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진짜 제 엄마라는 것을요. 그날은 여느 때처럼 시모에게 호출 연락이 온 날이었어요. 갑자기 오늘 당장 김장을 하겠다며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퇴근을 앞둔 시간에 저희 사무실로 누군가 찾아온 겁니다. 이소영 대리님을 찾으러 왔다고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요. 제 이름이 불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일어나 찾아온 손님을 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었죠.
무슨 정신으로 건물 밑 카페로 내려와 엄마와 마주 앉게 되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엄마를 향한 원망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더군요. 왜 날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왜 날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어요. 저희 복잡한 표정을 보던 엄마는 힘겹게 먼저 말문을 떼셨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왔지? 미안해. 엄마가 그러려던 게 아닌데. 잠깐만 집중해서 좋은 일을 구하면 돈도 많이 벌고 너랑 잘 살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잠깐 집중한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긴 기간이 되고 말았지. 그 사이에 갑자기 보육원이 그렇게 사라질 줄은 몰랐단다. 내가 더 자주 찾아갔어야 하는 건데.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도저히 널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 연락처는 전부 사라졌고 내가 사방팔방 관련자들을 찾아 물어보고 다녀도 나한테 말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다들 말을 아끼기만 했어. 이제야 겨우 이렇게 널 찾아온 거란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긴 이야기를 하시며 엄마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최대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지셨죠.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엄마를 향한 원망이 다 풀리지 않았는데도 제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가 절 찾기 어려웠던 이유를 알 것도 같았거든요. 저는 성인이 되고 한참 후에도 돈이 없어 핸드폰을 사지도 못했고 거주지를 등록하기도 어려운 싸구려 고시원에만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데 눈치 없게도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전화를 안 받고 거절했는데 시모는 제가 받을 때까지 7통이고 8통이고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는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받으라며 저를 배려해 주려고 하셨어요. 자리 비켜줄까? 중요한 전화 아니니? 아니, 잠깐만 받으면 돼. 잠깐만.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너 미쳤어? 네가 감히 내 전화를 무시해? 오늘 김장하러 오라고 했잖아. 어딘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 너 어디야? 어머님,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뭐?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깟 코딱지만한 회사에 뭐 얼마나 번다고 내 말을 무시해? 시모가 개거품을 물던 말던 저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어디서 그런 깡이 갑자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순간에는 그동안 제가 무서워했던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얽매여 있었던 것들이 전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엄마는 뭔가 눈치를 챈 듯 표정이 안 좋아졌지만 제 앞에서 크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기만 하셨죠. 결혼했니? 나도 가족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서. 가족들이 잘 해줘? 이미 다 알아보고 온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다 알아보고 왔겠니? 내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설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만. 소영아, 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너도 존중해 주지 마. 그런 인간들하고는 빨리 손절하거나 아니면 다시는 무시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게 좋아. 필요하다면 이 엄마를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렴. 엄마가 그러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엄마는 어디 사는데? 무슨 일 하는데? 가족은 있어?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이제야 궁금한 것들이 생겼나 보네. 엄마가 다 대답해 줄 테니까 천천히 얘기하자. 너도 가족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 일정 크게 방해하지 않을게. 일단은 엄마 핸드폰 번호랑 주소 먼저 알려줄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하거나 이 주소를 찾아와. 알겠지? 그리고
혹시 누가 널 괴롭히면 일단 최대한 증거를 많이 남겨둬.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더라도 말이야. 오늘은 가족들이 너 찾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봐. 저는 엄마의 전화번호와 주소만 받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날 또 괴롭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저는 왠지 모를 힘이 솟아났어요. 막말로 정말 시모가 날 괴롭히려고 달려들더라도 이제는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 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덤덤한 마음으로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웬걸 집안 분위기는 축제나 다름없는 겁니다. 시모는 제가 들어오는 것 흘끗 보며 넌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서 김치 담궈! 소리만 한번 빽 질렀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신우이가 프로포즈를 받고 온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한경부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그래, 거기 진짜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프로포즈까지 준비를 딱 해놨더라니까? 대형 로펌 변호사라더니 진짜 돈이 허벌나게 많기는 많은가 봐. 이거 반지알 보여? 엄청 크지? 내가 저번에 매장에서 예쁘다고 했던 반지보다 더 큰 걸로 사온 거야. 고생했다 우리 딸. 고생했어. 드디어 우리 팔자가 쫙 펴겠구나. 세상에 이런 꽃이며 풍선이며 얼마나 비쌌을 거야. 신혼집도 완전 대저택 같은 곳이겠지? 우리 그이가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몇 군데 얘기하는데 죄다 서울 노른자 땅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인 거 있지. 다음 달부터 보러 다닐 건데 내가 사진 찍어와서 엄마도 보여줄게. 이야, 그런 데는 내부가 엄청나게 고급지다며?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 그건 당연히 안 되지. 엄마는 무슨 우리 데이트하는데 방해하지 마. 시모와 신우이가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전에 없이 활기차고 부산스러워졌고 제가 엄마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할 틈이 없었어요. 그 귀한 변호사 사위를 드린다고 시모는 벌써부터 피부과를 끊어 관리를 받고 사위가 보내줄 크루즈 여행도 알아보는 등 김칫국을 한 사발, 아니 한 통을 들이마시고 있더군요. 뭐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다만 그 사람 돈이 다 자기들 것도 아닌데 이미 자기들 재산이 불어난 것 마냥 그렇게 구는 게 정말 한심해 보였죠. 어수선해진 집안 분위기 때문에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와 따로 연락을 못하고 지냈어요. 엄마가 하루 이틀마다 한 번씩 안부를 물어오고 회사로 음식이며 디저트 등을 시켜주셨지만 진득하니 둘이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고 있었죠. 당장 2주 뒤에 신우이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기 때문이에요. 시모는 사돈댁을 집으로 초대해 대접을 한다고 입방정을 떨었어요. 지가 준비할 것도 아니고 전부 저를 시켜먹을 거면서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2주 동안 온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온갖 귀한 재료를 전부 제 돈으로 사와야 했어요. 남편까지 합세해 저를 아주 당연하게 시종처럼 부려먹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2주 동안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통화는 전부 녹음해놓고 시모에게는 회사에서 받아왔다고 대충 들러대고 홈캠도 설치해 녹화를 했죠. 시모는 공짜라면 뭐든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다행히 적당히 비싸 보이는 물건을 공짜로 받아왔다니까 큰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증거를 많이 남길 수 있었죠. 정신없는 2주가 흐르고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시모와 남편의 종용으로 저는 그날 회사도 쉬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사돈 집안 인원수까지 요리를 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군요. 제가 점심시간이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그저 본인들 꾸미는 일에만 열중했어요. 사돈댁이 잘 사는 집안이니
기죽지 않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더니 과일이 부족하니 좀 더 사와야겠다며 나가더라고요. 저 빼고 전부 다요. 저는 금방 오겠지 싶어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요리를 하며 기다렸는데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점심을 먹고 들어오더군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그럼 저도 간단하게 식사 좀 할게요. 여태 한 끼도 못 먹고 있어서요. 너는 여태 밥도 안 챙겨 먹고 뭐 하고 있었니? 밥 먹을 시간도 아끼면서 이것밖에 못한 거야? 곧 사돈 집안 식구들 오시는데 내가 못 살아 하여간. 좀 빨리빨리 좀 하렴. 손은 느려 터지게 먹기는 뭘 먹는다는 거야? 저는 배도 고프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모 말대로 정말 곧 있으면 사돈이 올 시간이긴 했어요. 시간이 그렇게까지 지난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화는 나지만 당장 급한 일은 해결해야 하니 저는 다시 정신없이 요리를 했죠. 잠시 후에 사돈 집안 사람들이 찾아왔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잔뜩 힘을 준 시모는 가증스럽게 웃으면서 손님 맞이를 하더군요. 어머, 일찍 오셨네요. 이쪽으로 바로 모실게요. 오시는 길이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붐비는 곳은 아니어서 다행히 바로 왔어요. 저희가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집까지 초대해 주시고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집을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아우, 뭘요. 제가 워낙 이렇게 예쁜 것들을 좋아해서 별거 아니랍니다. 시모는 자기가 꾸민 것도 아니면서 연신 자랑질을 하며 식탁이 있는 방으로 사돈 식구들을 데려가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이랑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었죠.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그제서야 의자에 걸터앉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화기애애한 웃음소리와 낮은 말소리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더군요. 한동안은 이야기가 이어질 테니 좀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저는 상그릇에 담고 남은 반찬들을 한데 모아서 조금 먹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매인 음식을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려 주방에 온 시모가 그런 저를 발견한 겁니다. 시모는 남은 반찬을 먹고 있는 절 보자마자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뺨을 내리쳤어요. 어찌나 세게 내리쳤는지 눈앞이 번쩍였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고한연 주제에 귀한 음식을 건드려? 너 미쳤어? 네가 이 자리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시모는 평소처럼 꽥꽥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작은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속 시원히 소리를 지르지 못하자 답답했는지 지 화를 못 이기고 한 번 더 손을 올리더군요. 그간 여러 괴롭힘을 당해왔지만 직접적으로 이러지는 않았는데 눈앞이 번쩍하니 저도 분노가 일더군요. 그래서 다시 저를 내리치려는 시모의 손목을 딱 잡았어요. 너 미쳤어? 어머님이야말로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폭력까지 이러실 수가 있어요? 목소리 낮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니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저한테 했던 짓들 나중에 제값 치르시려면 얼마나 고생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여지껏 다 참았잖아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무슨 짓을 하든 밥도 안 먹이고 이 고생을 시켜도 그냥 넘어가 줬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를 때리시냐고요? 너 안 그래도 요즘 들어 점점 말 안 듣더니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나. 내가 네 시애미인데 이 정도 훈육도 못해? 너 이 자리가 끝나는 대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기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시모를 뒤따라 나왔던 예비사위의 목소리였죠. 시모가 뺨을 내리치면서 나는 짝소리가 생각보다 컸는지 그 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 나온 예비사위는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시모와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예비사위도 저희를 보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비사위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혹시 이소영님 아니세요? 네? 정혜숙 이사님 따님이요. 이소영님 맞으시죠? 누리보육원 나오신.
저는 난생 처음 본 시모의 예비사위가 제가 나온 보육원 이름을 이야기하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시모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저에게 잡혀있던 손을 후다닥 내리고 예비사위 눈치를 보더군요. 예비사위는 그런 시모는 거들떠도 보지 않고 계속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이소영님을 찾았거든요. 이사님 지시로요. 소영님이 기록도 많이 안 남아있고 이름도 흔해서 찾는데 진짜 애먹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반갑네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지금 장모님한테 뺨을... 아니, 박서방, 그게 아니라 지금 집안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이라면 저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비사위의 눈빛이 점점 심각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어요.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는 않고 밖에서 말소리가 계속 들리니 다른 사람들도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모였죠. 시모는 벌벌 떨고 있고 사돈 어르신들은 한쪽 뺨이 엄청나게 부은 채로 후줄근하게 있는 절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오셨어요. 그런 사돈 어르신들께 예비사위는 저를 이사님 딸이라고 소개해 주었죠. 아버지, 엄마, 이분이 정혜숙 이사님 따님이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몇 년 동안이나 찾아오면 정혜숙 이사님 따님이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그 귀한 집 따님이 괜찮으세요? 이사님 따님이시면 저희에게도 은인입니다. 그런데 일단 병원으로 좀 모셔야겠다. 아들, 병원으로 좀 모셔다 드려. 네, 아버지,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예비사위의 에스코트를 받고 주방을 나왔어요. 그 와중에도 주방이 보이는 쪽에 설치해두었던 홈캠이 생각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뒤 핸드폰에 영상이 저장되었는지 확인했어요. 주방에서는 사돈 집안이 시모를 손절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사돈어른,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저 아이가 우리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저리 대하는데 사위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집안이 어떤 수준인지 알만하네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저희 엄마는 쟤를 막대해도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상철 씨 사랑한단 말이에요. 엄마만 나쁜 사람인 거라고요. 그럼 안사돈의 행동이 나쁜 행동이란 건 알았다는 소리구나. 그런데 이사님 따님이 저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소리니? 네가 결혼하면 내가 시모가 되는데 너는 내가 힘든 일을 시키고 뺨을 때려도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니? 남의 일이 아니라 네 일이 되어도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거냐고. 듣던 중 가장 비겁한 소리구나. 시모는 한마디도 없었고 시누이만 지 엄마를 탓하며 울부짖더군요. 저는 예비사위와 함께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그 집과는 영영 이별을 고했어요. 특히나 이 모든 소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저 벙찐 표정으로 지켜보며 맨 뒤에 숨어있던 남편에게요. 그간 제 머릿속을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던 바보 같은 생각들이 전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딴 비겁하고 별것 아닌 인간들을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예비사위와 병원에 들러 혹시 고막에 무리가 가지 않았는지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지 검진을 받았고 의사 소견서까지 챙겼어요. 그분은 엄마의 딸인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엄마 집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나온 엄마는 제 꼴을 보고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저는 정원까지 딸린 엄마의 고급 저택에서 그날부터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죠. 저는 회사에 미리 연락을 해서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고 당분간 일을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분들은 제 이야기에 자기 일처럼 분노해 주었고 덕분에 저는 3일 정도만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긴 휴가를 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간 못 들었던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대형 로펌의 이사였는데요. 어려서부터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며 세상 풍파를 온몸으로 겪었던 엄마는 법을 공부하고 그걸 직업으로 삼아야 어디서든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고 해요. 엄마와 같이 혼자서 애를 키우며 끝나지 않는 간악에 허덕이는 여자들을 보며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엄마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든 이유 중 하나는 엄마가 당시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당장 저를 만나는 것보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던 엄마는 그 시기에 잠깐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던 건데 그 사이 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 그 꼴을 당하고 나온 지 닷새 만에 저는 엄마와 모든 오해를 풀고 다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는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남편까지 합세해서 연락을 해오더군요. 죄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들이었죠. 하긴 똥줄이 탔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제가 그때까지 모아왔던 모든 증거들을 보고 로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인단을 꾸려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댁 식구들을 박살내고 있었거든요. 엄마와 같이 살게 된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남자 직원들 몇 분과 함께 원래 집에 잠깐 다녀왔어요. 중요한 짐 몇 가지만 챙기고 나오려고요. 그런데 낮 시간대였는데도 남편이 집 안에 있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후다닥 다가오더군요. 면도도 못하고 있었는지 거칠해진 얼굴을 하고서요. 여보, 왜 이제야 나타나? 우리가 연락한 거 못 봤어? 지금 당신 엄마라는 양반이 우리 집 사람들을 거의 죽이려고 든다고. 당신은 뭐 하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이 사람들은 또 뭐야? 어이가 없네. 이렇게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멍청한 인간을 그동안 왜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내가 니네 가족 연락을 왜 받아? 받으면 뭐 당신들이 요구하는 소리들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같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지금 엄마 찾았다고 우리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거야? 지금 우리 누나는 나이도 많은데 결혼 파토나고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게 되었다고. 당신이 지금 남 걱정할 때야? 평생 혼자 살게 된 건 당신도 마찬가지야. 뒤져봤자 별 짐이랄 것도 없네. 난 여기서 나가서 당신이랑은 영영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그만 좀 연락해. 뭐라고?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그동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나 죽도록 괴롭힐 때 당신이 뭘 한 게 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이 몰라? 밥 한 끼 못 먹고 일하던 날이 그날 하루뿐이었는 줄 알아? 상견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툭하면 나를 당신 집안 하녀처럼 부려먹었잖아. 이제야 그간 저지른 죄값 좀 받는 건데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다가와? 당신들 집안 사람들 죄다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연락하느냔 말이야. 우리 엄마 없었으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나를 그렇게 부려먹었겠지. 엄마보다 더 심하게 굴고 싶은 거 나 지금 간신히 참고 있어.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남편이 자꾸만 말귀를 못 알아먹고 반문해서 그런지 아니면 저도 어딘가 화풀이할 곳이 필요했던 건지 그간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화산처럼 폭발했어요. 제 몸에서 그런 호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도 처음 알았죠.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화를 내고 나자 남편은 그제서야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더군요. 저도 속이 좀 후련해졌죠. 그렇게 저는 제 짐을 들고 나와버렸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 딱 한 번 법정에서 봤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상습적인 폭행으로, 남편은 저와의 이혼으로 법정에 오게 되었는데
엄마가 힘을 좀 쓰셔서 그런가 하루 만에 모든 게 진행되었거든요. 제가 들어가니 시모와 시누이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빌더군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응? 잘못했어. 얼른 너희 엄마한테 좀 잘 말씀드려서 이것들 좀 물으라고 해라. 너희 엄마, 아니, 안사돈한테 잘 좀 얘기해줘. 내가 그날은 뭔가가 쉬었는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했으니 제발 멈춰다오. 우리가 다 잘못했다. 옳게, 옳게, 가지마. 우리 좀 살려줘, 제발. 우리가 다 잘못했다니까? 우리를 진짜 감옥에 보내야겠어? 엄마는 그렇다 쳐도 나는 때리지는 않았잖아. 응? 내가 언제 옳게 몸에 손을 댄 적이 있다고 그래. 나까지 감옥에 보내면 안 되지. 제발, 제발 옳게. 두 사람을 만나기 전엔 그 두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나타난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 노려볼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러기는커녕 벌벌 떨며 잘못했다고 비니 저는 허탈했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동안 무서워하면서 지냈던 세월이 아깝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속 시원한 말을 하곤 자리를 떠나버렸답니다. 그러게 마음씨 좀 곱게 쓰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아가씨. 폭언도 엄연한 언어폭력이에요. 특히 아가씨처럼 상습적인 폭언은 더더욱 큰 죗값을 치러야 하고요. 그동안 저한테 이것저것 시켜놓고 돈 한 푼 안 줬던 거 제가 다 기록해 놨어요. 저 10년차 회계 직원인 거 아시죠? 1원 하나 빠짐없이 적어놓았으니 감옥 가서도 갚을 생각 하세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뉘우치는 척 하지 마시고 평생 그렇게 못난 마음씨 가지고 사세요. 저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참교육 당하면서 비참하게 사시라고요. 시모와 시누이는 실형을 면치 못하고 감옥에 들어갔고 남편은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떠안게 되며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남편은 가지고 있던 집도 팔아 위자료를 대주어야 했고 지금 시모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의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들어봐야 좋을 것도 없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제 삶을 갖고 나가는 일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랐으니까요. 저는 완전한 혼자가 된 이후로 계속 예전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엄마가 일하는 로펌에서 회계 관련 자문을 구할 때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신다는 것이었죠. 비싸고 실력은 무난했던 그전 업체보다 저희 업체가 더 알차게 일을 잘한다는 걸 알게 된 엄마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을 의뢰하셨고 덕분에 저희 회사는 전에 없이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답니다. 다들 일이 많아지니 저에게 괜히 일거리를 늘렸다며 볼멘 소리를 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대표님도 저를 전보다 더 예뻐해 주셨고요. 저는 요즘 그동안 엄마와 보내지 못한 시간을 몰아서 보내고 있어요. 같이 고급진 레스토랑도 가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요. 엄마도 저도 그동안 일만 하고 사느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었는데 서로를 만나 그간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신이 납니다. 진짜 가족을 되찾았으니까 전에 없던 편안함이 충족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요즘처럼만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어렵게 찾은 행복이니만큼 이제 제가 이 행복을 지켜나갈 거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응원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